가난은 운명이 아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하고 싶다. 가난은 하늘이 내린 낙인이 아니다.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며 지켜본 가난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이었고 생각이었고 태도였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멈춰버린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내 손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끝까지 가난해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가진 것이 없으면 꿈이라도 있어야 한다. 꿈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내가 발견한 첫 번째 황금 규칙이다.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가난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니다. 젊은 날 나 역시 배울 기회가 넉넉지 않았다. 몸은 늘 고단했고 주머니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 처지를 한 번도 변명으로 쓰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그쳤다. 나는 가난하지만 이 가난이 나를 결정하게 두지는 않겠다. 언젠가 반드시 크게 일어선다. 남들은 내 등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런 형편에 뭘 할 수 있겠나. 서울에는 더 똑똑하고 더 부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나는 그 뜨거움을 원망하는 데 쓰지 않았다. 결심하는 데 썼다. 언젠가 내가 만든 회사 이름이 나를 비웃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워버릴 만큼 오래 남게 하겠다고. 가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나는 원래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 한 문장이 사람을 평생 묶어둔다. 나는 가난을 불쌍하게 보지 않는다. 가난 속에서도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을 나는 안다. 오늘의 형편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쥐어짠 다짐이 그 사람의 진짜 재산이다. 밤마다 눅눅한 방구석에 앉아 나는 종이 한 장에 내 꿈을 적었다. 나는 반드시 내 이름을 남긴다. 나는 반드시 사람에게, 나라에, 세상에 쓸모있는 큰 일을 한다. 그 문장은 허황된 망상이 아니었다. 내일을 버티게 하는 연료였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등불이었다. 여러분, 기억하라.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통장 잔액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부르는 말에서 갈라진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속삭이는 순간 인생은 그 말에 맞춰 작아진다. 반대로 나는 지금 비어있지만 여기서 출발한다고 말하는 순간 가난은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연료가 된다. 이것이 첫 번째 황금 규칙이다. 가난을 설명으로 쓰지 말고 결심의 배경으로 써라. 오늘 당신의 주머니가 비어있더라도 마음까지 비워주지는 마라. 진짜 가난은 돈이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부자도 돈이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 사실을 평생 뼈저리게 보아왔다. 목표가 없는 하루는 사라지는 하루다. 나는 평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 진실을 확인했다. 목표가 없는 하루는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목표가 있는 하루는 칼날처럼 모인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다. 그러나 내가 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목표가 흐릿해서였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배처럼 그날 떠밀려 사는 인생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 어느 날부터 이런 습관을 만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단 하나를 묻는 것이다. 오늘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종이에 적고 하루를 시작했다. 어떤 날은 현장에 제 시간에 도착해 인부들과 같은 밥을 먹는 것이 목표였다. 그들이 먹는 밥을 같이 먹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을 모를 것 같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날은 은행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대출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였다. 돈이 없다고 한숨만 쉬면 회사도 직원도 내 인생도 같이 멈추기 때문이었다. 또 어떤 날은 고객과의 약속을 단 한 분도 어기지 않는 것이 목표였다. 약속이 무너지면 신뢰도 같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분명해야 했다. 오늘 내가 반드시 해내야 할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정하면 됐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일수록 목표를 말할 때 언젠가를 앞에 붙인다. 언젠가 사업을 하고 싶다. 언젠가 돈을 벌고 싶다. 언젠가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 그러나 언젠가라는 말은 사실상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부자는 다르게 말한다. 오늘 내가 해야 할 한 가지는 이것이다. 그래서 밤에 쓰러져 잘 때 비록 몸은 지쳐 있어도 마음은 안다. 오늘 하루가 어디를 향해 걸어갔는지. 나는 작은 건설회사로 시작했다. 직원은 10명도 안 됐고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금은 부족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회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한 가지다. 이 작은 공사를 반드시 약속한 대로 끝내는 것. 매일매일 쌓인 그 작은 목표들이 결국 중동 사막의 초대형 공사, 울산의 조선소,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큰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방향이 분명한 작은 하루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일 뿐이다.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지금 이 사람은 목표를 갖고 사는가, 아니면 그냥 버티며 사는가.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의 눈에는 초점이 없다. 남이 시키는 일을 하고, 남이 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일이 끝나면 그날을 잊어버린다. 반대로 목표로 사는 사람의 눈에는 방향이 있다. 일이 작아도 오늘의 행동이 내일과 모레 어디로 이어지는지 스스로 알고 있다. 여러분, 질문을 바꿔보라.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가? 가 아니라 나는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가? 라고.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방향 없는 노력은 마치 바다 위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표면만 흔들 뿐 깊이는 바뀌지 않는다. 반면 목표가 있는 노력은 땅에 구멍을 뚫고 물기를 내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강이 되어 흐르기 시작한다. 나는 임원들에게도 늘 같은 질문을 던졌다. 오늘 반드시 이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들은 처음에 장황하게 대답했다.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조직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희망사항이고 구호다. 목표는 지금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밤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후로 직원들의 대답이 바뀌었다. 오늘은 이 계약서를 끝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 문제 한 가지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회사는 달라졌다. 추상적인 말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뀌었고, 막연한 꿈이 숫자와 실적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두 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하다.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막연한 소원일 뿐이다. 3년 안에 빚을 다 갚겠다. 1년 동안 매달 책 한 권을 읽겠다. 이번 달 안에 통장에 첫 100만 원을 남기겠다와 같이 종이에 적을 수 있고 날짜를 쓸 수 있으며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목표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면 종이 한 장을 꺼내라. 그리고 이렇게 써보라.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일 아침 그 문장을 다시 읽고 그 목표에 맞는 행동 하나를 정해라. 아주 사소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있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목표 없이 살고 부자는 목표로 산다. 나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경험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오늘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행동을 즉시 실행하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똑똑히 확인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아무리 멋진 계획을 적어도 그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모든 것은 종이 위에 잉크로 끝난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것이다. 생각은 많다. 하지만 실행은 없다. 술자리에서 큰 소리를 치며 말한다. 나도 언젠가 큰 사업을 하고 싶다. 나도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꿈은 어젯밤 술잔과 함께 사라지고 계획은 내일로 미뤄지고 내일은 평생 오지 않는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다. 반대로 부자는 다르게 말한다. 오늘 실행하겠다. 크든 작든 상관없다.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바로 시작한다. 나는 처음 서울에 올라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시절에도 언젠가 내 가게를 만들겠다는 꿈만 꾸며 가만히 있지 않았다. 새벽이 밝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주인의 일을 대신했고 밤이면 쓰러질 때까지 몸을 움직였다. 작은 행동들, 그 하나하나가 나를 한 걸음씩 앞으로 밀어냈다. 작은 행동은 하찮아 보이지만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니다. 작은 행동을 즉시 실행하는 사람만이 커다란 기회를 잡는다. 현대 건설을 세우고 첫 해외 공사를 따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기술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어서 외국 발주처는 우리를 믿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몇 번을 설명해도 그들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말 대신 행동을 선택했다. 그들과 함께 현장에 내려가 직접 모래를 퍼나르고 시멘트를 손에 묻히고 장비 옆에서 땀을 흘렸다. 발주처가 놀라며 물었다.
정 사장, 당신이 직접 이렇게 고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회사라는 증거입니다. 그 한 번의 행동이 회사를 살렸다. 말로는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행동은 진짜 의지를 증명한다. 가난한 사람은 망설이고 부자는 즉시 움직인다. 가난한 사람은 이거 하면 망하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부자는 망하더라도 해보자고 결심한다. 내가 가장 기억하는 순간 중 하나는 중동 사막에서 공사를 하던 시절이었다. 장비가 고장나고 기술자들은 고개를 젓고 부품을 구하려면 한 달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 한 달은 회사의 몰락을 의미했다. 나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밤새 철공소를 찾아다니며 직접 대체 부품을 만들었다. 직원들과 함께 손으로 장비를 고쳤고 결국 단 하루 만에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발주처는 놀라며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행동한 사람에게 준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행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임직원들에게도 늘 말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절대로 미루지 마라. 그 작은 행동이 회사를 살린다. 보고서를 오늘 내야 한다면 지금 써라.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문제라면 당장 걸어라. 10분만 투자하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시작해라. 가난한 사람은 작은 행동을 무시한다. 이게 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겠어. 그러나 부자는 작은 행동 하나를 절대 우습게 보지 않는다. 씨앗은 작지만 심는 순간부터 나무가 된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책 한 페이지라도 지금 펼쳐라. 적금 통장 하나라도 지금 만들어라. 오늘 할 작은 실행 하나가 1년 뒤에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없이 실패했다. 은행은 나를 거절했고 사업은 막혔고 직원 월급을 줄 돈조차 없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멈추지 않았다. 생각을 더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더했다. 행동이 길을 열고 행동이 사람을 설득하고 행동이 회사를 키웠다. 여러분, 세 번째 황금 규칙은 단순하다. 작은 행동을 즉시 실행하라. 오늘의 실행이 내일의 불을 만든다. 행동 없는 꿈은 망상이고 행동 없는 계획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작은 실행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을 다루는 자가 결국 불을 다룬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천 명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뛰어났지만 가난했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재능이 없어도 부자가 되었다. 그 차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한 가지로 모였다.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가?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기회는 사라져도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나 시간만큼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가난한 사람은 가볍게 여기고 부자는 뼛속 깊이 새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남들이 낮잠을 자고 쉴 때 나는 발품을 팔았다. 남들이 술자리를 즐길 때 나는 다음날 해야 할 일을 미리 준비했다. 남들이 세월이 빠르다고 말할 때 나는 그 세월을 땀으로 채웠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공짜라고 생각한다. 부자는 시간을 가장 비싼 자산으로 여긴다. 여러분, 사람의 미래는 돈이 아니라 시간 관리에서 갈라진다. 나는 아직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을 잊지 못한다. 어느 날 일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다. 그들은 시간 약속에 철저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무려 30분 먼저 도착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와 있었다.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정 사장,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결국 수십억 원짜리 계약으로 이어졌다. 시간을 지킨 태도가 돈으로 바뀐 것이다. 여러분, 부자는 시간을 다르게 본다. 그들은 시간을 곧 돈으로 환산한다. 10분을 허비하면 10분의 돈이 사라진 것이고 1시간을 낭비하면 1시간의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부자는 시간을 잡아먹는 행동을 철저히 걷어낸다. 회의는 짧게, 보고는 정확하게, 행동은 길게. 반면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무한히 있다고 믿는다. 오늘 미뤄도 내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일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고 미뤄진 일은 결국 산처럼 쌓인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오늘 끝내라. 내일로 미루는 순간 이미 늦은 것이다. 한 직원은 늘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지금이다. 결국 그는 깨달았다. 시간 관리는 단순히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행위라는 것을.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이끌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끌려다닌다. 중동 사막에서 공사를 하던 어느 날, 발주처에서 갑작스럽게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통보했다.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회사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다.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불가능합니다. 일정을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모두가 포기하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나는 결심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교대 작업을 도입했다. 낮팀과 밤팀을 나누고 불필요한 절차를 모두 걷어냈다. 잠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모든 순간을 계산해 움직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우리는 오히려 정해진 기한보다 빨리 완공했다. 발주처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시간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시간 철학은 정반대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낸다. 술잔 앞에서, TV 앞에서, 할 일 없는 대화 속에서 하루를 잃는다. 하지만 부자는 단 10분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10분 동안 책을 읽고, 10분 동안 계획을 세우고, 10분 동안 고객에게 전화를 걸며 기회를 만든다. 작은 시간 관리가 모여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진짜 자원은 돈이 아니다. 시간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계획 없이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분 단위로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차이가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를 완전히 갈라놓는다. 나는 내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확신한다. 남들이 1시간 일할 때 나는 2시간을 일했고, 남들이 2시간을 일할 때 나는 3시간을 일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단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하다. 시간을 돈보다 귀하게 다뤄라.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지고, 시간을 움켜쥐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짐하라.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 그 다짐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함께할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평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다. 돈은 혼자의 힘으로 벌 수 없다. 그러나 망하는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그만큼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당신의 인생을 가장 잔인하게 갈라놓는 기준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하다. 늘 자신보다 더 게으르고, 더 불평이 많고, 더 포기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과 어울린다.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이다. 나를 탓하지 않아도 되고, 변화하지 않아도 되고, 도전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안함은 절대로 성장의 길이 아니다. 반대로 부자는 자신보다 더 큰 꿈을 꾸는 사람, 자신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 자신보다 더 멀리 보는 사람과 함께하려 한다. 그 사람들과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수준이 끌어올려지기 때문이다. 사람을 잘못 고르면 그 사람은 당신의 운을 갉아먹는다. 나는 사업 초기에 은행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부탁하던 시절이 있었다. 어떤 은행원은 나를 비웃으며 말했다. 정 사장, 이건 무모합니다. 큰 회사들도 손대지 않는 일입니다. 그 말 속에는 가능성에 대한 시선이 단 한 점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내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반면 또 다른 은행원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이렇게 말했다. 정 사장, 당신은 무모합니다. 하지만 그 무모함 속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고, 그 한 사람과의 인연이 수많은 위기에서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때 나는 아주 명확한 원칙을 세웠다. 현실만 보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능성을 보는 사람과는 끝까지 함께 간다. 사람은 만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함께 만드는 존재다. 나는 중동 사막에서 초대형 공사를 맡았을 때 기술, 언어, 문화, 환경, 모든 것이 우리를 시험했다. 많은 직원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서로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우리가 서로를 믿는 순간 사막의 바람조차 우리를 꺾지 못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마음이다. 부자는 사람을 선택할 때 오직 한 가지를 본다. 위기 앞에서 이 사람이 도망칠 것인가, 함께 버틸 것인가. 능력 있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평생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나는 유능한 사람보다 끝까지 남는 사람을 고른다. 실제로 내 곁에 남았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웃었고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았다. 그들의 존재는 돈보다 더 큰 자산이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보라. 그것이 곧 당신의 미래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는 늘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늘 타인을 탓하는 사람, 늘 자신의 불행을 운명 탓으로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뒤로 끌어내리는 사람이다. 그의 시선은 당신의 미래를 가난하게 만들고 그의 말은 당신의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 반대로 당신의 가능성을 먼저 보는 사람, 당신의 시도를 응원하는 사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버틸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 사람 한 명이 당신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5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하다. 함께할 사람을 올바르게 선택하라. 잘못된 사람은 당신의 돈을 사라지게 하지만 옳은 사람은 돈이 스스로 따라오게 만든다. 사람은 돈보다 먼저다. 사람을 잘 선택하면 돈은 반드시 따라오고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돈은 반드시 떠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는 결정적 능력. 나는 평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를 확신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가난한 사람은 위기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인다. 끝났다. 이제 망했다. 그러고는 주저앉는다. 반면 부자는 위기 속에서 가능성을 찾는다. 좋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뚫는다. 이 단순한 시선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서 도약하는 이유다. 모두가 반대할 때 나는 기회를 보았다. 1970년대 내가 조선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거의 조롱에 가까웠다. 한국이 배를 만들면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일본과 유럽이 다 장악한 시장인데 가능성이 없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조차 비웃었다. 그러나 나는 그 조롱 속에서 기회를 보았다. 그들이 우리가 못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아무도 우리를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 틈이 곧 시장이었다. 그 틈이 곧 기회였다. 그래서 나는 영국의 은행가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더라도 나는 해낼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엔 의심이 가득했지만 내 눈빛에서 진심을 본 몇 사람은 결국 우리에게 투자를 결정했다. 그 선택 하나가 대한민국 조선업의 역사를 바꿨다. 위기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다. 은행이 등을 돌렸던 순간, 현장이 멈춰 회사가 쓰러질 위기였던 순간, 직원 월급조차 줄 수 없던 순간, 가난한 사람은 그 순간 이렇게 말한다. 운명이 나를 버렸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묻는다. 이 위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운명을 바꾼다. IMF, 외환위기, 절망이 아닌 성장의 시작. 1997년 IMF 위기가 터졌을 때 한국 경제는 무너졌고 수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다. 거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모두가 이제 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강해질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때다. 쓰러지면 안 되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서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조직을 정비했고 기술을 강화했고 더 강한 회사로 재탄생했다. 위기는 언제나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강해질 기회를 준다. 모래폭풍 속에서 찾은 진짜 힘. 중동 사막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어느 날 거대한 모래폭풍이 몰아쳤다. 장비는 뒤집어지고 자재는 날아가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직원들은 절망했다. 사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나는 소리쳤다. 멈추지 마라. 이 바람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그 공사는 끝내 성공했다.
그날 나는 확신했다. 위기는 우리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시험이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 위기, 해석의 차이. 가난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 이렇게 말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반면 부자는 이렇게 묻는다. 이 위기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가난한 사람은 위기를 종말로 여기고 부자는 위기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 차이가 결국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는다. 내가 배운 결론은 단순하다. 진짜 위기는 돈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꺾일 때 오는 것이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기회도 다시 온다. 그러나 마음이 꺾이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나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 이 마음이 나를 살렸고 현대를 키웠고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여섯 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위기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이다. 위기 속에서 길을 보는 사람만이 미래를 가진다. 돈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돈을 굴리는 자가 결국 부자가 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돈을 벌고도 금세 사라진 사람, 작은 돈을 움켜쥐며 평생 두려움 속에 산 사람, 그리고 작게 시작했지만 결국 큰 부자가 된 사람. 그들을 구분짓는 차이는 단순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지키려 하고 부자는 돈을 움직이게 한다. 돈은 강물과 같다. 흐르면 살아나고 멈추면 썩는다. 나는 젊은 시절 쌀가게를 운영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장사였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충고했다. 정 사장, 남는 돈은 절대 쓰지 말고 땅속에 묻어두시오.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 말은 틀렸다. 돈은 가둔다고 안전해지지 않는다. 멈추는 순간 가치가 사라지고 결국 본인만 뒤처진다.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노동에 묶인다. 그래서 남은 돈을 다시 가게에 투자했다. 물건을 더 들여오고 거래처를 넓히고 고객을 늘리는 데 썼다.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했지만 그 결정 덕분에 장사는 더 크게 성장했다. 그때 나는 배웠다. 돈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잃을까 두려워하고 부자는 잃더라도 배우려 한다. 가난한 사람은 작은 돈도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투자도 못하고 시도도 못하고 늘 안전한 곳에 머무른다. 그러나 그 안전함이 바로 가난을 만든다. 반대로 부자는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잃어도 배우면 그 경험이 더 큰 돈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실패했고 수없이 돈을 잃어보았다. 하지만 그 실패마다 얻은 배움이 더 큰 성공을 끌어왔다. 어려울 때일수록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밀어붙이는 것이 정답이었다. 현대건설을 운영할 때 한 번은 큰 현장에서 자금이 막혀 공사가 멈출 위기에 놓였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했다. 여기서 더 돈을 쓰면 위험합니다. 지금 가진 것만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일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지만 끝까지 밀어붙이면 길이 열린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자금을 더 투입했다. 현장을 살리고 인력을 지키고 일을 계속 움직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 공사가 완성되자 우리는 더 큰 수익과 더 큰 신뢰를 얻었다.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했기 때문이다. 돈은 머물 곳이 없으면 떠난다. 그러나 머물 곳을 만들면 더 큰 힘으로 돌아온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은 사람과 같다. 머물 이유가 없으면 떠나고 머물 이유가 있으면 더 큰 친구를 데려온다. 돈이 머물 곳은 무엇인가? 당신의 배움, 당신의 기술, 당신의 사람, 당신의 사업, 당신의 신뢰. 여기에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은 반드시 더 큰 모습으로 돌아온다. 부자가 아닐 때도 나는 부자처럼 돈을 움직였다. 울산 조선소를 세울 때 모든 자금을 다시 쏟아부었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지켜야지. 왜 모든 걸 조선소에 쏟아붓습니까? 그러나 나는 믿었다. 큰 기회는 안전한 길 끝에 있지 않고 두려움을 넘어선 자리에서 열린다. 그리고 울산 조선소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바꾸는 기둥이 되었다. 지금 가진 것이 적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다. 여러분, 지금 손에 쥔 돈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소비로 흘러가면 사라지고 두려움 속에 멈추면 줄어들고
배움과 투자로 성장의 방향으로 흐르면 반드시 더 큰 돈이 되어 돌아온다. 돈은 방향을 잃지 않는 순간 계속해서 넓어진다. 일곱 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하다. 돈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돈을 굴리는 자가 되어라. 돈이 멈추는 순간 인생도 멈추고 돈이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 인생도 확장된다.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해도 괜찮다. 씨앗도 처음엔 작다.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느냐, 쥐고만 있는 사람이 되느냐이다. 신뢰를 쌓는 힘 돈보다 강하고 성공보다 오래가는 자산.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업가를 보았다. 돈을 잘 버는 사람, 일머리가 좋은 사람,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단 한 부류였다. 신뢰를 지키는 사람.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기회는 날아가도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나 신뢰를 잃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신뢰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하고 가장 무거운 자산이다. 내게 담보는 없지만 내 이름이 담보다. 내가 서울에서 막 건설 일을 시작했을 때 자금도 없었고 인맥도 부족했고 가진 것이라곤 의지만 있었다. 외국 투자자가 나에게 물었다. 정 회장, 당신은 담보가 없는데 왜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에게는 담보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이름입니다.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 투자자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번의 신뢰가 수십 개의 사업을 열었고 현대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었다. 신뢰는 돈보다 강력하다. 돈은 떠날 수 있지만 신뢰는 사람을 데려온다. 나는 거래처와 약속한 납기일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으려 했다. 때로는 돈이 모자라 직원들의 월급을 미뤄야 할 상황에서도 거래처에 줄 돈은 먼저 챙겼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돈은 떠나도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신뢰가 떠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믿는다. 그 믿음이 바로 사장과 회사를 살리는 힘이었다. 빠른 이익을 위해 신뢰를 버리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신뢰를 버린다는 것이다. 작은 돈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기준을 낮춘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얻은 돈은 반드시 사라지고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부자는 신뢰를 위해 오히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한다. 그러나 그 신뢰가 10배, 100배의 기회가 되어 돌아온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을 수도 없이 보았다. 중동 사막에서의 손해, 그러나 그것이 문을 열었다. 중동 현장에서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고 처음 몇 년은 손해를 보는 계약이었다. 직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회장님, 왜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신뢰를 쌓는 것이다. 이번에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에는 그들이 우리를 먼저 찾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중동 각국에서 현대를 먼저 불렀고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 모든 것은 신뢰가 만든 길이었다. 현대라는 두 글자가 신뢰의 무게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현대라는 이름이 신뢰받지 못하면 우리는 건설회사가 아니라 그냥 벽돌 장사일 뿐이다. 우리의 공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기술 이전의 믿음이었다. 약속한 날짜에 완공할 것이라는 믿음, 말한 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쌓일수록 현대라는 두 글자는 더 무거워졌고 그 무게가 곧 우리의 자산이 되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신뢰를 쉽게 생각한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빠른 이익을 위해 기준을 낮추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자는 안다. 신뢰는 천천히 쌓이지만 한번 무너지면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부자는 하루의 작은 행동도 소중히 여긴다. 작은 말 하나도 무겁게 한다. 여덟 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하다. 신뢰를 쌓아라. 그 신뢰는 돈보다 강하고 미래보다 오래간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잡으려다 신뢰를 놓치고 결국 돈도 신뢰도 잃는다. 부자는 신뢰를 먼저 지키고 돈은 자연히 따라오게 만든다.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 믿음을 주는 이름인가? 의심을 불러오는 이름인가? 그 대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시간 철학의 결정판.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단 한 가지를 확신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기회도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나 시간만큼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국 실패했고, 이 진리를 몸으로 실천한 사람들은 평범한 조건에서도 반드시 성공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시간을 바라보는 눈에서 출발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부자는 시간을 끌어온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공짜라고 생각한다. 오늘을 흘려보내도 내일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술자리에 앉아 시간을 태우고 의미 없는 SNS와 TV로 시간을 소비하고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며 산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금은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끝이기 때문이다. 부자는 오늘을 붙잡고 지금을 움직이고 선택을 즉시 실행한다. 그 차이가 결국 수년 뒤, 수십 년 뒤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든다. 젊음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울에서 건설업을 막 시작했을 때 나는 낮에는 현장에서 흙을 밟고 밤에는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잠잘 시간조차 넉넉하지 않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젊음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쏟은 땀과 시간이 몇 년 뒤 내게 수백 배, 수천 배로 돌아왔다. 가난한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도 언젠가는. 그러나 언젠가라는 말은 대부분 영영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회의는 짧게, 실행은 길게, 시간을 다루는 기준. 해외 바이어와 미팅을 할 때면 나는 불필요한 잡담을 하지 않았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과의 회의는 언제나 빠르고 명확하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태도는 곧 신뢰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신뢰는 돈과 기회를 데려왔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늘 말했다. 회의는 짧게, 보고는 정확하게, 행동은 길게, 시간을 잡아먹는 말은 버리고 시간을 살리는 행동만 남겨라. 이 기준을 지키자 회사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망설이면 떠난다. 사람들은 종종 말했다. 정 회장, 왜 그렇게 빨리 결정을 내립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조건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조건은 기다리면 올지 모르지만 기회는 기다리지 않는다. 놓치면 끝이다. 님은 하나스 잃어. 울산 조선소를 지을 때도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망설이는 순간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나는 빠르게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했다. 그 선택이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바꿨다. 사람은 시간을 지배할 때 강해지고 시간을 뺏길 때 가난해진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며 산다. 누군가의 일정에 맞추고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주도한다. 스스로 하루를 계획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고 불필요한 일을 단호하게 잘라낸다. 시간의 주도권을 쥐는 순간 인생의 주도권도 따라온다. 단 10분도 허투루 쓰지 마라. 작은 시간 관리가 큰 돈을 만든다. 사람들은 큰 시간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 인생을 바꾸는 건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10분, 5분, 1분의 사용법이다. 부자는 이렇게 말한다. 10분이면 책 한 쪽을 읽고 10분이면 아이디어 하나를 적고 10분이면 고객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그 작은 시간들이 쌓여 기회를 만들고 돈을 데려온다. 비가 쏟아져도 길이 막혀도 약속은 시간보다 무겁다. 어느 날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폭우로 공항길이 막혔다. 모두가 말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내일로 미루시죠. 그러나 나는 택시를 세워 타고 빗속을 뚫고 공항으로 향했다. 겨우 몇 분 늦었지만 약속을 지켰다. 그 바이어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정 회장, 당신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시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계약은 현대의 미래를 크게 바꾼 기회가 되었다. 몇 분의 시간 관리가 수십 년의 성장을 만든 것이다. 9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하다. 시간을 지배하라. 시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고 시간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오늘을 미루는 순간
내일의 기회는 사라진다. 오늘을 붙잡는 순간 내일의 성공은 이미 당신의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간을 금처럼 여기지 마라.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금은 잃어도 되찾을 수 있지만 시간은 잃는 순간 끝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배우는 자만이 미래를 가진다. 배움은 가난도 한계도 나이도 뛰어넘는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한 가지 진실을 확인했다. 배우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멈춰선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기술이 변하고 시장이 변하고 사람의 생각이 변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배움과는 거리가 멀어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이 말들 속에는 가난을 만드는 가장 큰 함정이 숨어 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나는 정규 교육을 오래 받지 못했다. 그러나 배움은 놓치지 않았다. 나는 어린 시절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가난했고 하는 일마다 힘이 들었고 젊은 날에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배움이다. 책이 있으면 책에서 배우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게서 배우고 거리에 서 있는 장사꾼에게도 흙바닥에서 땀 흘리는 인부에게도 나는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고 믿었다. 그 배움 하나하나가 내 앞에 새로운 문을 열었다. 가난한 사람은 배우지 않고 부자는 배움에 돈을 쓴다. 가난한 사람은 말한다. 책 사는 돈이 아깝다. 강의를 듣기엔 시간이 없다. 지금은 배울 때가 아니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말한다. 배움이야말로 가장 큰 투자다. 그런데 책 한 권이 사람을 바꾼다. 강의 하나가 새로운 길을 연다. 한 사람과의 대화가 인생을 뒤집는다. 돈은 써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배움은 평생 나를 지켜주는 자산으로 남는다. 언어도 기술도 세계도 나는 배움 하나로 돌파했다. 나는 해외로 처음 나갔을 때 언어의 장벽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회의에서 외국 사람들이 웃을 때 나는 이유도 모른 채 따라 웃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나는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 생각을 말하겠다. 그래서 나는 틈만 나면 영어를 공부했다. 발음이 서툴렀고 문법이 틀렸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노력 덕분에 나는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내 의견을 펼칠 수 있었다. 배움이 나를 세계로 데려갔다. 현대는 건설회사가 아니라 배움을 멈추지 않는 회사였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우리는 건설만 하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회사다. 오늘의 기술에 만족하면 내일은 사라진다. 시장이 변하는데 직원이 변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다. 건설, 자동차, 조선, 전자, 어디든 배울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았다. 그 배움이 현대를 키웠다. 배우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세상은 늘 변한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고 새로운 시장이 생겨난다. 배우는 사람은 변화가 와도 두렵지 않다.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우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고 결국 세상에 뒤처진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며 깨달았다. 배운 사람은 기회를 찾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기회를 놓친다. 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의 배움이 미래를 만든다. 어떤 젊은이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배워라. 배움만이 너를 살린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 지금 당장이라도 배우면 된다. 책을 읽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든 새로운 기술을 익히든 배움은 언제나 내일의 문을 연다. 10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하다.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미래를 가진다. 가난한 사람은 배우지 않는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길을 거부한다. 부자는 배움을 즐긴다. 작은 배움이라도 매일 쌓는다. 그 배움이 결국 인생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지금의 돈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배움이다.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기회가 되고 모레의 부가 되고 평생의 자산이 된다. 베푸는 자만이 진정한 부자가 된다. 나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돌아오는 법이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확신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다. 돈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다. 가난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에게 주나? 그러나 그 질문 속에는 깊은 오해가 있다. 베푸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베푼 만큼 돌아오고 돌아온 만큼 더 큰 풍요가 된다. 가난했을 때도 나는 나눔을 멈추지 않았다. 어린 시절 나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시절을 살았다. 쌀 한 대를 구하기도 어려운 때가 많았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내가 가진 조금을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밥 한 공기가 있으면 그중 절반을 굶주린 이웃에게 건넸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의 나눔은 언젠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 믿음은 내 인생의 근본이 되었다. 돈은 흘려보낼 때 비로소 가치를 드러낸다. 사람들은 종종 돈을 쌓아두는 것을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은 쌓아두는 순간 썩기 시작한다. 흐르지 않는 강물처럼, 움직이지 않는 바람처럼. 멈춘 돈은 곧 힘을 잃는다. 나는 사업을 키우면서 늘 이렇게 느꼈다. 돈을 지키는 것보다 돈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 직원 복지에 쓰고, 지역사회에 나누고, 학교와 병원, 장학사업에 투자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큰 돈을 쓰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하곤 했다. 사람에게 쓰는 돈이 가장 오래 남고 가장 크게 돌아온다. 남을 살리면 결국 그 사람이 나를 살린다. 한 번은 작은 하청업체 사장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정 회장님, 저희 회사가 자금난으로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눈빛을 보았다. 진심이었다. 절박했다. 그래서 나는 망설이지 않고 도왔다. 그에게 단순히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주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몇 년 후 그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현대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이후 수많은 중요한 공사에서 현대를 끝까지 믿고 지탱해 주었다. 그때 나는 다시 깨달았다. 베푸는 손길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자라는 것을. 부자는 베풀고 가난한 사람은 움켜쥔다. 그 차이가 운명을 갈라놓는다. 가난한 사람은 늘 말한다. 나는 가진 게 없다. 지금은 나눌 때가 아니다. 나무니 다니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숨어 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자기만 생각한다. 그래서 관계도 좁고 기회도 적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다. 반면 부자는 다르게 산다. 베풀며 살고 도우며 살고 함께 성장하려 한다. 배움 속에서 신뢰가 생기고 존경이 생기고 기회가 생긴다. 그것이 결국 더 큰 부를 데려온다. 나라가 무너지면 회사도 무너진다. 가장 큰 배갓은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다. IMF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기업과 가정이 무너졌다. 나는 개인 재산을 털어 나라를 돕는 데 썼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 돈으로 당신 회사부터 살리지 왜 나라를 위해 쓰느냐.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나라가 무너지면 내 회사도 무너진다. 나라가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산다. 그 선택은 결국 옳았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섰고 현대도 함께 성장했다. 나는 그때 깊이 깨달았다. 배탓은 결국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11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하다. 베푸는 자만이 진정한 부자가 된다. 돈을 움켜쥐면 사라지고 흘려보내면 돌아오고 나누면 커지고 멈추면 작아진다. 여러분이 가진 돈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밝히고 있는가? 그 흐름이 곧 여러분의 미래를 바꾼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 모든 황금 규칙을 관통하는 마지막 핵심. 나는 평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를 확신했다.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는 것은 능력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운도 아니다. 오직 포기하지 않는 끈기다. 나는 수없이 실패했다. 가난했고 넘어졌고 배고팠고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좌절은 끝없이 찾아왔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만두자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진짜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쉽게 멈추고 부자는 끝까지 버틴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하다. 조금 힘들면 멈춘다. 조금 실패하면 이건 내 운명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조금 어려움이 오면 발걸음을 되돌린다. 그러나 부자는 정반대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10번 넘어져도 11번째 일어서고 실패가 와도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라고 믿는다. 그 끈기 하나가
가난과 부자의 인생을 갈라놓는다. 모두가 비웃을 때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울산의 황량한 모래벌판에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다. 한국이 배를 만들면 바다에 가라앉는다. 일본과 유럽이 장악한 산업에 왜 뛰어드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외국 전문가들도 은행들도 시장도 모두가 나를 부정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은행 문을 수십 번 두드리고 투자자를 수십 번 찾아가고 거절을 수백 번 받으면서도 나는 매번 같은 말을 되뇌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리고 결국 울산 조선소는 세워졌다. 그것이 한국 조선업의 기적을 만들었다.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항상 말했다. 실패가 찾아오면 웃어라. 그것은 네가 가는 길이 옳다는 증거다. 실패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실패는 방향을 알려주고, 실패는 실력을 단단하게 만들고, 실패는 다음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실패를 겁내는 사람은 성공을 더 크게 겁내는 사람이다. 위기의 순간 끊기는 사람들의 눈빛을 바꾼다. 중동 사막에서 공사를 하던 어느 날 거대한 모래 폭풍이 현장을 덮쳤다. 장비는 뒤집히고 모래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직원들은 절망했다. 사장님, 끝입니다. 더는 못합니다. 그 순간 나는 외쳤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이 바람이 우리를 꺾을 수 없다. 그 한마디에 직원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다시 일어나 삽을 들었고 결국 그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끈기는 단지 버티는 힘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불씨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단 하나의 이유였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그러나 나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재능을 타고난 것도 아니었다. 내가 가진 무기는 단 하나였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가난을 딛고 일어설 힘이 되었고 현대를 세우는 힘이 되었고 수많은 실패를 견디는 힘이 되었다. 당신의 어려움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그것은 끝이 아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려움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가난을 벗어나는 길, 부자가 되는 길, 인생을 바꾸는 길은 결국 단 한 가지에 달려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오늘 넘어져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내일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내일 또 실패해도 괜찮다. 모레 다시 도전하면 된다. 끈기는 반복되는 도전 속에서 단단해진다. 12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하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은 사라지지만 포기하지 않는 순간 모든 가능성은 다시 살아난다. 당신이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세상은 반드시 길을 열어준다. 나는 내 인생을 걸고 그 사실을 증명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끝까지 가라. 한 걸음 더 내디뎌라. 그러면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된다.